마지막 32장 비탄. 서경은 며칠 동안 꿈속을 더듬었다. 꿈은 금의 환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쩌면 만주로 간 아우가 이를 성사시키고 좋아서 소식을 미리 알려주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얼굴은 그렇게도 슬퍼 보였는지, 마지막 하직 인사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불안이 엄습했다. 서경은 불안한 생각을 지우려고 강가로 나갔다. 경마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붙잡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 경만이 토방을 알았으니 곧 돌아오리라 믿었다. 부두에서 신문을 주워들었다. 아직까지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소식이 궁금했다. 신문을 읽으며 놀람을 금치 못했다. 백정기, 이강훈, 이원훈이 주중 일본 공사를 홍구 63정에서 암살하려다 실패하여 붙잡혔다는 기사였다. 그들은 모두 우당 아우와 함께했던 아나키스트 젊은 동지들이었다. 신문은 또 만주에서 조선혁명당의 한중연합군이 일만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절반 이상이 죽었으며 나머지는 후퇴하고 있는데 일만연합군이 추격 중이라고 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우를 만났던 꿈이 자꾸 떠올랐다. 노인은 애써 꿈을 지우며 우당은 놈들에게 당하지 않아. 우당은 그림자도 지워버리면서 다니지 않나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유자명이 의열단 청년 2명을 데리고 서경을 찾아 황포강가로 왔다. 유자명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었다. 유자명 일행은 숨을 고르느라 안간 힘을 쓰면서 서경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는 아주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규서가 그동안 규서 얼굴을 좀처럼 볼 수 없었다. 우당아우가 만주로 가던 날 제 친구 연충렬과 함께 왔다 간 후에는 오지 않았다. 이제 갓 20살인 아들은 가끔 쥐가 돌아다니는 토방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불만을 토해냈다. 규서는 마치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죄수처럼 미치도록 억울해했다. 그럴 것이었다. 하루하루 일상이 형벌과 다름없는 생활이고 보면 청춘의 피가 들끓는 젊은 청년은 그럴 수도 있을 것이었다. 규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독립운동 죽어야 끝이 난다면서 이제 나라라는 말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종종 소리쳤다. 독립운동 때려치우고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다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데 우린 뭐냐며 왜 아직도 우당 숙부 말만 하늘처럼 믿고 사느냐며 퍼붓는 것이 갈수록 늘어갔다. 그럴 때마다 해줄 수 있는 말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해방이 되는 날까지 참아야 한다는 말뿐이었다. 언젠가 쌀과 고기를 가져왔을 때가 있었다. 깜짝 놀라 물었다. 어디서 난 것이냐? 혹시 그들이 준 것 아니냐? 그들은 부자 옥관빈과 교민회 회장 이용로를 말하는 것이었다. 옥관빈은 재물이 많아 힘든 독립운동가들을 남몰래 돕는다는 말이 떠돌았다. 옥관빈은 특히 애국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술, 밥을 잘 사준다는 말도 있었다. 규서는 같은 또래 연충렬과 자주 어울렸고 연충렬과 가까워지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입성이 달라지면서 어느 날에는 술 냄새도 풍겼다. 언행도 달라졌다. 만주에서 태어났지만 명문 거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있는 아이였다. 그런데 대뜸 아버지의 훈계에 토를 달고 나선 것이었다. 지금이 어느 때냐. 임경이 일경을 피해 피난을 갔는데 너의 숙부들을 생각해서라도 몸을 사려야지. 임경도 곧 붙잡힐 거랍니다. 그러면 숙부님들께서도 온전하지 못하시겠지요. 온전하지 못하다니 말 조심하거라. 세상이 다 아는 일을 왜 말조차 못하게 하시는지요. 아버지는 언제까지 저를 어린아이 취급을 하실 건가요? 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니까요.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교서는 이미 품 안의 자식이 아니었다. 그리고 유자명이 찾아와 무릎을 꿇고 앉아 교서를 들먹인 것과 옥관빈과 이용로가 겹쳤다. 강가로 서경을 찾아왔으나 차마 말을 하지 못하는 유자명이 몸을 떨었다. 서경이 말을 재촉했다. 지금 교서라 했느냐? 예, 어르신. 교서가 밀정질이라도 한 게냐? 예, 어르신. 유자명은 묻는 대로 대답했다. 서경은 말이 없었다. 밀정질을 했다면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밀고 했는지 알고 싶지 않았다. 두려워서 그것까지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유자명이 먼저 입을 열었다. 교서가 우당 선생님을 밀고 했습니다. 서경은 순간 무서운 현기증과 함께 몸이 천길만길 깊은 계곡으로 떨어진 것 같았다. 그런 가운데 성웅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한 대목이 떠올랐다. 장군이 애지중지 사랑하는 부하가 전과를 올리기 위해 제 백성인 사량도 어부의 목을 잘라 조정에 바친 일이 있었다. 장군은 부하의 목을 단칼에 쳐 효수하면서 울었던 기록이 있었다. 장남 규준이 만든 다물단 규칙을 서경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천하 없는 애국자라 하더라도 밀정은 단칼에 치는 것이 다물단의 엄중한 규칙이었다. 너희가 규칙을 어겼구나. 예, 어르신께서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처사는 규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차마 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에게 묻기로 한 것이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단칼에 치거라. 어르신, 교서를 당장 단칼에 치라 했느니라. 유자명이 주춤했다.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니 살려달라고 눈물로 애원할 줄 알았던 유자명은 말을 잇지 못했다. 어르신, 차라리 규서를 살려달라고 애원이라도 하십시오. 유자명이 결국 소리치며 울부짖었다. 서경은 유자명의 울음을 뒤로 하고 자리를 떴다. 아들 규서는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었다. 규서가 사라지고 나면 가문의 혈통은 끊어지고 말 것이었다. 비록 망명자 신세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하게 키운 아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변절한 독립운동가들이 같은 동지를 밀고 하여 일경에게 넘겨주고 있었다. 알곡 옆에 기생하는 잡초처럼 처처의 밀정들이 숨어 있었다. 제 숙부를, 아니 독립운동 지도자 우당 이회영을 일경에게 밀고 한 규서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다. 아우는 일제의 소나기에서 살아남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미 목숨이 끊어졌을 수도 있었다. 아우는 13년 손아래이니 65세였다. 65세 아우는 조국 앞에 기꺼이 목숨을 바칠 것이었다. 그는 무작정 걸었다. 평소처럼 한 곳에 앉아있지 못해 정처 없이 걸었다. 언젠가 아우가 일경에게 쫓겨 천진에서 상해까지 걸어가겠노라고 서너 달을 걸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아우는 그때
딸 자식 둘을 빈민 고아원에 맡기고 걸었다고 했다. 거대한 중국 땅에서 다시 돌아오기 힘든 어느 고아원에 아이들을 맡겼다는 것은 마지막 이별과 다를 바 없었다. 자식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아우가 일경을 피한 것은 제 목숨을 부지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는 힘이 모조리 소진되고 말았다. 걸음이 멈춰진 곳은 공원 그 소나무 앞이었다. 소나무를 바라보았다. 아우를 생각하며 핏자국을 더듬어 보았다. 지금쯤 규서는 목숨이 달아났을 것이었다. 속에서 불덩이 같은 것이 꾸역꾸역 올라왔다. 숨이 막혔다가 터질 때마다 마치 용암이 터져 흐르듯 눈물이 흘러내렸다. 만주 그 척박한 땅에서 그 아이를 낳았을 때 나이 57세였으니 근 60줄에 얻은 아들이었다. 아내도 같은 나이였으니 기적 같은 일이었다. 젊은 시절에도 나이 40의 장남 규준을 낳고는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아내는 그때 기뻐하면서도 늦은 나이에 느닷없이 아이를 낳은 것을 부끄럽다고 했다. 그는 그때 나라 잃은 백성을 불쌍히 여겨 하늘과 조상님이 내려주신 선물이라고 하늘과 조상님께 감사했다. 만주에서는 그래도 아직 가진 것이 있었으니 하얀 쌀밥과 고기 반찬을 먹여 키웠다. 신흥무관학교 학생들이나 한족 교민들이며 동지들 자식들은 모두 옥수수 밥을 먹고 살 때 규서는 하얀 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고 자랐다. 그런데 어느 날 규서와 같은 해에 태어난 규창이 마당을 파고 있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황당했다. 규서를 묻어버리려고요. 규창이는 규서만 쌀밥을 먹는 게 셈이 나서라고 했다. 그때 어린 조카 규창을 불러 회초리 20대를 때렸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규서를 위해 조카 규창에게 매질을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때 규서를 땅속에 묻어버리고 싶다는 말은 오늘을 예고하는 말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아내에게 규서가 밀정질을 했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로 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른 채 저 세상으로 보내주고 싶었다. 그는 아우를 만져보듯 아들 규서를 만져보듯 소나무를 쓰다듬어 보고는 발길을 돌렸다. 국수집에 갈 힘은 사라지고 말았다. 그냥 집을 향했다. 아내에게 물만 며칠을 먹였다. 그리고 소원한 대로 아내가 먼저 죽었다. 그는 자리 밑에 넣어둔 돈 10원을 꺼냈다. 아우가 마지막으로 주고 간 돈. 아내가 목숨 걸고 사수한 돈으로 관을 구입하여 아내를 장사 지내주었다. 그런 다음 윗목에 모셔놓은 양부 이의원 신주 앞에 절을 올리고는 가부좌를 들고 앉아 눈을 감았다. 가부좌를 들고 앉아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갔다. 눈을 감은 세상은 그저 암흑일 뿐이었다. 양부님 말씀이 떠올랐다. 보강사에 오를 때마다 양부님은 가부좌를 들고 앉아 명상에 잠겼다. 양부님은 처음에 눈을 감으면 며칠 동안은 암흑일 뿐이라고 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면서 차츰 밝은 광명의 세계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광명이 열린 듯하지만 다시 암흑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다가 광명이 계속되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인간이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이유를 알게 되면 비로소 죽을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며칠이 갔을까? 양부님 말씀대로 점점 눈 속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열반에 드는 스님이나 되는 것처럼 점점 환한 세계가 보였다. 졸졸 물이 흐르는 소리가 선연하게 들려왔다. 고국의 경기도 양주 천마산 중턱에 있는 보강사가 보이고
계곡에 청량한 물이 보였다. 물도 제 마음을 씻느라 저리 흐르는 법이다. 물도 마음이 있는지요? 천하 만물에 마음이 없는 게 있는 줄 아느냐? 곧 내 마음이 천지 모든 것의 마음이니라. 그때는 양부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무슨 뜻인지 알 듯하면서도 영혼의 깊은 곳에는 와닿지 않았다. 천마산 물소리는 점점 더 크고 세차게 흘렀다. 세찬 물소리를 헤치며 이번에는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라고 하셨던 양부님의 유언이 정수리를 쳤다. 백사 할아버지를 생각하라는 말씀이었다. 백사 할아버지가 노구를 이끌고 엄동설안에 유배를 떠나면서 고신원루를 뿌리며 마지막 천령 위를 넘었던 일과 나라를 찾기 위해 형제들과 엄동설안 만주벌판을 달렸던 일이 함께 어우러졌다. 설령 모든 것이 비참하게 끝이 났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 같았다. 울며 토방을 뛰쳐나갔던 경만이 다시 돌아왔다. 경만은 독립운동에 재산을 다 바치고 굶고 있는 서경을 원망하며 통곡하다가 토방을 나갔지만 실은 돈을 구하기 위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가부좌를 튼 채 미동이 없는 서경을 발견한 경만이 정신없이 서경을 흔들었다. 어르신, 꼼짝하지 않는 서경이 마지막 숨을 끌어올렸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거라. 서경은 짧은 유언을 남기고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 경만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유언을 지키기로 했다. 혼자 장례 준비를 했다. 구해온 돈으로 간을 사고 쌀과 향을 샀다. 혼자 입관을 한 다음 향을 피우고 쌀밥을 지어 올렸다. 오랜만에 쌀밥 향기가 방 안에 퍼졌다. 대감마님, 고향에서는 1년 12달 흔하디 흔한 쌀밥이었는데 이제라도 많이 드세요. 경마는 봉긋하게 담은 쌀밥 위에 수저를 꽂고 절을 하며 토방이 허물어지도록 울었다. 경마는 호칭을 예전의 대감마님으로 바꾸어 불렀다. 옛날처럼 고귀한 대감마님으로 모시기로 한 것이었다. 찾아올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5일장을 치르기로 하고 5일 동안 끼니 때마다 새로 밥을 지어 올리며 그동안 모시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고글 했다. 1934년 2월 28일 상해는 아직도 한겨울이었다. 경마는 마차를 임대하여 관을 모셨다. 붉은 비단폭에 경주 이씨, 백사공파, 백사 이항복 자손, 영석, 이석영 애국지사 순국이라고 쓴 명정을 마차에 꽂았다. 마차가 덜컹거리며 홍교로 공동묘지를 향해 길을 잡았다. 앞뒤로 단 한 사람도 따르지 않는 마차는 드넓은 허공을 거느린 채 뚜벅뚜벅 묘지를 향해 걸었다. 한방눈이 펑펑 내렸다. 세상을 하얗게 덮기 시작했다. 눈꽃이 관을 소복소복 덮으며 아름답게 꾸몄다. 관을 끄는 말도 하얗게 변했다. 백마가 된 말은 서경이 젊어서 타던 유희와 흡사했다. 대감마님, 유희가 왔습니다. 대감마님을 모시라고 아마도 큰사랑 대감마님께서 보내주셨겠지요. 경만이 울며 말을 몰았다. 말은 묵묵히 걷고 갈수록 눈이 더 내렸다. 그런데 갑자기 말이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경만이 말을 재촉해도 꼼짝하지 않았다. 대감마님, 아직도 조국을 못 잊어서 그러시지요.
말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대감마님, 조국을 이대로 두고는 못 가시겠지요. 죽어도 못 가시겠지요. 말은 계속 움직이지 않았다. 목숨까지 바치셨으면 됐지. 무엇을 더 바치시려고요. 그래도 말은 움직이지 않았다. 눈만 하염없이 내려 쌓였다. 예, 알겠습니다. 이놈도 목숨 바쳐 나라를 찾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이제 되셨는지요? 말이 다시 움직였다. 한방눈이 내리는 하얀 길을 따라 백마유희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례를 끌며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묘지를 향해 유유히 사라져가고 있었다. 32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순국 제1장 작가의 말에 그 시를 제가 읽어보고 싶습니다. 작가의 말. 아무도 울어주는 이 없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 없었다. 이만석 재산과 고귀한 사망갑족의 명예를 초계처럼 버리고 반드시 그날이 오리라 믿으며 한 점 뼈도 남김없이 산화했지만 아무도 그를 위하여 울어주는 이 없었다. 불보다 뜨거운 신념을 안고 얼음보다 차가운 고독을 안고 이름도 얼굴도 없는 익명으로 입을 봉한 채 눈물조차 아끼며 그날을 기다렸던 시간. 세월이 가고 또 세월이 가도 오직 한 길, 반드시 그날이 오리라 믿으며 일가족이 전멸하여 한 점 혈육조차 남김없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아무도 그를 기억하는 이 없었다. 용서하소서. 당신을 버려둔 채 살아온 우리를 이제야 당신의 거룩한 제단에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꽃을 드리며 눈물 흘리는 우리를 용서하소서. 최후의 순간까지 조국에 대한 통한을 안고 이국 땅 어느 광야에 소리 없이 묻혀버린 이름이여, 홀로 비통하게 이국 땅 어딘가에 버려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이름이여, 이제는 마음껏 울어보소서. 산이 닳아 평지가 되도록 그리워했던 당신의 조국을 향하여, 강물이 말라 사막이 되도록 그리워했던 당신의 조국 산천을 향하여 이제는 목 놓아 소리쳐 울어보소서. (371쪽) 마무리에는 이석영, 이회영, 육형제 가문의 사만갑족 계보가 있습니다. 맨 먼저 백사 이항복 1556년부터 1618년 62년을 사셨네요. 명종 11년부터 광해 10년, 고려 후기 대학자 익제 이재현의 방손 참찬궁 목량의 아들로 태어나 선조 21년 33세에 이조 정랑에 임명되어 임진왜란 선조 27년 중 병조판서에 올랐고 선조 28년 이조판서, 선조 29년 우참찬,
선조 29년 병조판서, 선조 30년 1월 병조판서, 선조 31년 9월 병조판서, 선조 31년 우의정, 선조 32년 좌의정, 선조 33년 우의정, 선조 33년 6월 45세 영의정에 오름, 광해 9년 12월 임목대비 폐비, 폐모의 부당함을 상소, 계모도 모인데 모를 내침은 폐륜이라고 왕을 꾸짖음. 이 폐모의 부당함을 상소하고 유배를 당하여 엄동설안에 63세 고령으로 천령위를 넘어감. 광해 10년 유배지에서 사망. 백사 이항복으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귤산 이유원, 항복 10대 손, 이조판서 이계조의 아들로 영의정을 지냄. 개선 이유승, 항복 10대 손, 이조판서와 우찬성을 지냄. 서경, 회영, 시영 등 6형제의 부친. 영석, 이서경, 철종 6년부터 일제강점기. 이항복 10대 손, 이유원의 양자. 귤산 이유원 연보, 이유원, 백사 이항복의 10대 손으로 이유원은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철종시대에는 거침없이 요직을 넘나들었지만 대원군이 정권을 쥐면서부터는 고난을 면치 못했다. 저서로 금속록이 있고 유고집으로 이마필기, 가오고락, 귤산 문고 등이 있으며 특히 예서에 능하여 이름을 떨쳤다. 그리고 영석, 이서경 연보가 명례방 저동에서 이조참판 이유승의 차남으로 출생 1856년 그리고 마지막 1934년 79세 2월 28일 상해에서 사망. 상해 홍교 공동묘지에 묻힘. 참고 문헌으로 고종실록 1권에서부터 25권까지 그리고 많은 단행본 김구 백범일지부터 시작해서 많은 단행본을 참고 문헌으로 하셨고 수편의 논문을 참고로 해서 이 순국책을 펴낸 우리 박정선 작가님은 소설가, 시인, 문학평론가, 숙명여대 대학원 졸업, 문학석사, 영남일보 신춘문예의 소설 당선, 장편으로 100년 동안의 침묵, 2012년 문광부 우수교양도서 외에 동해아리랑, 가을의 유머, 유산, 새들의 눈물, 수나미 등이 있고 소설집으로 청춘 예찬 시대는 끝났다. 2015년 우수 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선정 외에 5권이 있다. 시집으로 바람 부는 날엔 그날 그냥 집으로 갈 수 없다. 외에 8권. 장편 서사 시집 독도는 말한다. 뿌리가 있다. 에세이집으로 고독은 열정을 창출한다. 외에 평론 및 비평집으로 타고르의 문학과 사상 그리고 혁명성, 인간에 대한 질문, 손창섭론, 사유와 미학, 해방기 소설론 등이 있다. 시문문학상, 영남일보 문학상, 천강문학상, 김만중 문학상, 해양문학대상, 한국해양문학상 대상, 아라홍련문학상 대상, 부산문학상 대상을 수상했다. 명진초등학교 교가를 지었으며 현재 문예창작 인문학 강사로 출강하고 있다. 책 읽는 사람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순국 책을 읽는 것을 마치면서 사랑이 담겨있는 고통은 값진 삶을 남긴다는 것과 시대에 맞는 올바른 사명감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영웅을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숨쉬고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보람을 얻고 행복해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고 숭고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희생 정신 덕분임을 뼈가 저리게 느꼈습니다. 박정선 작가님께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역사를 잊고 고마운 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제 주변 분들께 우리의 역사를 바르게 알리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책을 읽었는데 그 몫을 하는 동안 제가 더 큰 깨달음을 얻었고 가슴 뛰고 감사했습니다. 어느 유명한 철학 교수님이 나만 생각하며 살면 이기주의자이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며 살면 평범한 가장이며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면서 살면 민족과 국가만큼 성장한다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앞으로의 저의 삶은 그분들이 그렇게 찾고자 했던 자주 독립국 대한민국에서 미력 하나마 나라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살 것을 다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훌륭하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마치겠습니다. 2021년 2월 13일 책 읽어준 사람 이행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